안녕하세요. 네, 4회 메가랜드 전국 모의고사 민법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부터 보시죠.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고 있죠. 그 법률행위라는 건 의사 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준법률행위라는 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되죠. 근데 지금 지문에 당사자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유사하다라고 써 있으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건 법률 행위에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뭐 전부 다 옳은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2번 반사회적 행위에서 옳은 것을 고릅니다. 자, 기억에서는 이제 중요한 핵심어가 성립과정에 강박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그럼 성립과정에 강박이란 말 들어가면 요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죠. 반사회적 행위 아니고 이건 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논의해야지 사회질서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자, 니은은 증언 판례요. 그럼 증언 판례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증언은 무조건 반대급부를 받기로 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수준까지는 받아도 되지만 그걸 초과하게 되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죠. 근데 지금 지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급부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여비나 일실 손해를 초과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초과했다면 이건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써 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 아니라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무효다.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건 동기의 불법이죠. 동기가 불법이다. 그러면 동기는 의사표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동기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 무효가 된다고 했냐면 그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또는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때는 반사회적 무효가 되죠. 디귿은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건 하나,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3번. 의사표시에서 틀린 것입니다.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채무자는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답은 1번이고 우리가 이제 108조 2항 제3자, 통정호의 표시에서 제3자는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건데 제3자는 새롭게 이해관계를,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제3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뭐 한자, 뭐 양수인 이런 사람들 나오면 다 제3자인데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종전의 채무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제3자로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제3자가 보호되려면 선의이면 되고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이건 뭐 어디 가나 똑같아요. 보호되는 제3자는 전부 다 선이면 되는 것이지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자,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인데 여기서는 핵심어가 뭐야? 유발. 상대방이 유발했다라고 하면 동기의 착오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죠.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 내용 중요 부분 착오가 될 수 있다. 맞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하실 점은 원래 동기라는 건 의사표시의 요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동기의 착오로 취소되려면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유발되었다라고 써 있으면 표시 여부를 묻지 않는다라는 판례였고, 자, 통정호의 표시는 제3자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이고, 자, 5번 장래 미필적 사실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다. 이 핵심어는 뭐야? 기대나 예상이죠. 자기가 생각했던 예상이나 기대와 어긋났다고 해서 착오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44번 옳은 것을 모두 고릅니다. 자, 기억.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동기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기억은 좀 조심하실 판례인데 사기 취소를 물어봤어요. 근데 착오 취소의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착오 취소가 아니라 사기 취소죠. 그럼 사기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사기를 당해서 일으킨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기 취소는 그로 인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라도 상관없습니다. 옳은 지문이고, 니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기망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 기망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면 매도인은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중첩적으로, 병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 없죠.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일단 중요한 판례는 뭐였냐면 사기당한 사람이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늘 나왔던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기로 인한 계약을 먼저 취소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취소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취소를 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이외에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별개로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취소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하고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하느냐, 둘 다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해야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죠. 틀린 질문이고, 디귿. 매도인이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한 후에 제3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제3자는 선이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이 판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취소된 후에 제3자가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면 사기 취소의 경우에 보호되는 제3자란 취소 이전에 취득한 사람에 한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취소 이후라도 보호할 거냐, 그걸 묻는 건데 상관없죠. 취소한 이후라 하더라도 제3자가 선이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틀렸고, 리을. 사기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자신이 선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도인은 제3자에게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건 뭐야? 제3자가 선이면 보호되는데 이 선의를 누가 증명할 것이냐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선의는 추정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추정되기 때문에 제3자가 스스로 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그러면 옳은 걸 찾는 거니까 기억 하나만 옳은 지문이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45번 대리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자, 수동대리요. 그럼 수동대리라는 건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걸 받는 걸 말하죠. 그러면 수동대리에는 상대방 쪽에서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을 하느냐, 현명의 주체를 묻는 건데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되냐면 상대방이죠. 옳은 질문. 그러니까 결국 의사표시하는 사람이 현명하는 거죠. 능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의사표시하는 거니까 대리인이 현명하고,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의사표시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현명한다. 그 얘기예요. 2번.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117조의 규정. 의사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대리인이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고 행위능력은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였다 하더라도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3번. 본인을 위한 표시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줄여서 말하면 뭐야? 현명 안 한 거죠. 현명 안 하면 원칙적으로 효과는 누구한테 가는 거야? 대리인 자신, 자기의 법률행위로 본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 유의하실 점은 현명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가는 거죠.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유효한 대리가 성립합니다. 맞고요. 4번. 대리행위 하자의 유무는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하냐면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효과는 전부 다 누구한테 가요?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대리인이 사기당했다면 취소 가능합니다. 근데 취소는 누가 한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효과는 전부 다 본인에게 가고. 5번 민법은 현명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면상 대리관계가 표시되어야 한다. 틀렸죠? 현명주의를 취하고 있는 건 맞지만 현명에는 방식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명상 대리관계가 표시될 필요는 없어요. 답은 5번. 자, 46번. 표현대리에서 옳은 것입니다. 자, 표현대리라는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예요? 본인이 아니라 직접 상대방.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보면 갑, 을, 병 나오면 오로지 병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본인이나 무권대리인, 전득자 이런 사람들은 주장할 수 없죠. 2번. 표현대리에 의하여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틀렸죠?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면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근데 이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무권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게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죠. 3번. 표현대리 주장은 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자도 할 수 있느냐? 전득한 자는 할 수 없죠. 오로지 누구만 한다?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요. 4번.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무권대리행위로서 철회할 수 있다. 그렇죠.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표현대리도 어차피 무권대리니까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뭐 할 수도 있다? 철회할 수도 있죠.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철회 가능한 것이고. 5번. 상대방에 앞서 본인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본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직접 상대방만 주장하는 거죠. 4번이 옳은 질문. 자, 47번. 대리권 없는 을은, 자, 무권대리인 을이네요. 갑이 본인, 상대방 병. 자,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병이 갑에게 8월 5일까지의 기간을 정해서 확답을 최고했고요. 갑이 8월 5일에 추인의 의사표시를 발송해서 8월 6일 날 도달이 됐어요. 자, 그럼 이건 추인이다, 거절이다? 추인이죠? 이거 왜 추인이 되느냐? 무권대리인에 대한 최고의 확답은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예요. 그러니까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고 기간까지 확답을 발송했죠. 추인의 의사를 발송했다면 며칠 날 도달됐느냐는 묻지 않고 기간 안에 발송했다면 추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인이 된 거니까 갑은 병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계약은 소급적으로 유효가 됐습니다. 2번. 갑이 을에게 추인을 하였다면, 자, 조심하셔야죠. 누구한테 추인했다? 무권대리인. 그러면 항상 무권대리인에게 추인되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봐야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대요. 그러면 추인의 효력은 아직 없는 거니까 상대방은 뭘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자,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추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이고요. 3번. 갑이 추인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다면 더 이상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뒤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다라고 하면 이제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 135조 책임이 나오는데 병은 을이 미성년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면 얘한테 이행 또는 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3번 틀렸고 4번. 병이 계약 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대요. 그럼 알고 있었다면 최고는 할 수 있죠. 물어보는 건 할 수 있는데 뭐는 안 되고요? 철회는 안 되죠. 간단한 거지만 시험 지문으로 자주 나왔던 얘기, 철회권은 선의자만, 그러니까 끝장내는 건 선의자만 인정해 주는 거고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보는 최고권은 선악불문 인정합니다. 5번, 만일 을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었고, 그럼 기본 대리권이 있었다라는 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월권 대리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기본 대리권이 있었고 병이 을에게 매도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어요. 그럼 몇 조가 성립하는 거예요? 126조.
권한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갑은 이행 책임을 져야죠. 표현 대리가 성립됐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무효와 취소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릅니다.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자기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그럼 현재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받은 애는 병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물어요? 취소를 누구한테 하느냐? 취소는 을에게 한다. 옳은 집은 결국 취소의 상대방을 묻는 건데 취소의 상대방은 예외 없습니다. 언제나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지 현재 권리자 아닙니다. 현재 권리자는 병이지만 취소는 거래 상대방 을에게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니은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했다. 무효 등기의 유용입니다. 그럼 무효 등기 유용하면 세 가지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무효 등기를 유용하면 소구표는 없다. 두 번째는 누가 있으면 안 돼요? 제3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유용을 주장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멸실건물 등기부를 신축건물 등기로 유용하는 건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효인 가등기를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가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죠. 그때부터 소구표가 없다. 니은은 틀렸고 디귿.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자, 법률행위를 취소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확정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거죠. 그 후에는 취소행위로 추인한다는 건 이제 있을 수 없죠. 이미 무효가 됐기 때문에 취소행위 추인은 나올 수 없고 다만 무효가 되었으니 어떤 추인은 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 추인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이제 어떤 추인은 가능하다.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는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디귿은 옳은 집은. 그러면 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고요. 무효행위와 취소행위 추인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을 모르고 한 추인. 취소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즉 취소권의 인식 없이 한 추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1번이 바로 옳은 지문이죠. 취소행위로서 추인이 인정되려면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야 되는 거죠. 2번.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합니다. 그러면 이건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에서 본인 추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거죠. 차이점이 뭐예요?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권대리 처분행위에서 권리자 추인과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추인하게 되면 뭐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소구표가 인정되는 거지. 근데 무효행위 추인은 소구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서 계약 시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고 무효행위 추인은 소구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니까 이거를 유추 적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3번.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틀렸죠? 자, 무권대리 추인은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할 수도 있어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전득자,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고 4번.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기 전에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서 추인했어요. 그러면 추인의 효력이 있죠. 4번은 이 취소행위의 추인을 하려면 취소 원인이 모두 다 소멸되었어야 돼요. 취소 원인은 소멸되었어야 한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추인하려면 성년자가 된 후에 해야 되고요. 근데 이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자는 되지 않았지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뭐야? 추인이죠. 추인. 취소 원인은 소멸한 것이고 5번.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 자, 무슨 추인이요? 무효행위의 추인.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하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소구표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로 추인될 수 없는 거. 무효행위 추인이 절대로 안 되는 게 반사회적, 불공정, 강행규정 위반. 103조, 104조 강행규정 위반은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 없죠. 근데 지문에 보면 추인했더니 체결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써있죠? 틀렸어요. 첫 번째 중요한 점,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50번 조건부행에서 틀린 것입니다.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는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틀렸죠?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는 누가 입증하는 거야?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취득하려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부정하고 싶은 사람, 효력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은 정지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되는 거죠. 기억 틀렸어요? 1번 틀렸고, 2번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옳은 지문이죠? 정지 조건, 조건에 관한 것은 존재 사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된다. 옳은 판례고.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불능 조건이죠. 불능 조건인데 그게 해제 조건이야.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면 마이너스고 해제 조건이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둘 곱하니까 플러스,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가 된다. 옳은 지문이고요. 4번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설령 발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대요. 그럼 이건 뭘 정한 거냐면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볼 때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부관에서 제시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면 그건 뭐야? 그건 정지 조건이에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이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불확실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한 불확정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했죠.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 조건 성취를 의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건 성취의 방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건 성취가 되면 불이익을 입을 것 같으니까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으면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성취의 의제에 관한 규정이죠. 근데 요거는 방해에서, 이 방해라는 건 꼭 고의에 의한 방해만이 아니라 모두 포함하는 거야. 과실도 포함된다. 옳은 지문이죠. 그럼 이제 틀린 지문은 1번. 자, 51번 물권의 객체에서 틀린 것입니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은 물권이 성립할 수 없죠. 물권이 성립하려면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완공된 건물이에요. 보존 등기를 하기 전에도 소유권이 취득된다. 건물을 신축하면 보존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죠. 187조에 의한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고요. 자, 건물의 일부의 구분 소유가 인정되죠. 독립성이 있고, 물리적인 독립성이 있고, 소유자의 구분 행위가 있었다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필 토지 일부의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일부에 설정되고, 근데 일부에 저당권이 설정되느냐? 그건 있을 수 없죠. 물건 일부에 설정될 수 있는 건 용익물권이죠. 답은 5번이고요. 자, 52번 등기 청구권 중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가 적용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뭐 하는 거야? 통지하면 대항할 수 있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채무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뭐만 해주면 된다. 통지만 해주면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통지만 해주면 대항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취득수요밖에 없죠. 매매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 양도는 기업과 디귿은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이론 강의 시간에도 매우 중요하게 봤던 판례들이고, 최근 들어 니은 판례는 계속 각종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53번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틀린 건데 1번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죠. 자, 2번은 전세권이 법정 갱신됐어요. 그럼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죠. 누구한테 대항하기 위해 등기해야 되느냐? 필요 없습니다.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언제 등기합니까? 처분 시에 등기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없이도 제3자에 대해서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번은 뭐 워낙 많이 출제되었던 판례죠. 3번 건물의 보존 등기를 완성 전에 했더라도 그 후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보존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한 등기죠. 따라서 등기는 무효가 아닙니다. 4번 무허가 건물의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맞고요.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해줘야죠. 그러니까 187조에 따르면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데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없이 인도만 했다고 소유권이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5번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을 하는 현물 분할의 내용이 뭐가 성립돼요? 조정. 끝났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 아니라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써 있으면 등기해야 되죠.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 변동이 되는 게 아니라 등기해야 합니다. 답은 5번. 그 다음에 54번 등기 추정력이에요. 건물의 보존 등기가 된 경우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에요. 그럼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지는 거죠. 그래서 보존 등기라는 것은 소유권을 보존, 원시 취득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것인데 원시 취득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추정력은 깨진다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이고. 그리고 이제 등기 추정력에서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번 판례죠. 각종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판례. 이전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제3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추정력이 미친다. 전 소유자, 직전 명인, 당사자 사이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전 소유자, 직전 명인, 제3자에게도 적법하게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용익물권이죠. 그러면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얘네 둘만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에요. 피담보 채권이 존속하고 있다면 담보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릴 수 없고 소유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얘는 항구성이 있는 거야. 답은 기억과 니은. 자, 56번 점유자 회복자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선의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은 우리민법 201조에서 보장해 주는 거죠. 따라서 그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2번 과실이 자연재해로 훼손된 경우에 과실 취득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는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이게 조심하실 법조문이죠.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없어요. 돌려줘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 악의 점유자가 소비했거나 과실을 소비했거나 또는 훼손시켰거나 수취하지 못했을 때 대가 보상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였죠. 악의 점유자라고 해서 무조건 대가 보상하는 게 아니라 악의 점유자의 과실로 인해서 악의 점유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훼손되었을 때 그때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자연재해로 훼손되었다고 써 있네요. 그럼 악의 점유자의 잘못이 아니죠. 따라서 대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 3번 악의 점유자도 필요비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비용은 선의 악의를 묻지 않습니다. 4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되었는데 악의 점유자는 자주든 뭐든 따지지 않고 얼만큼 배상, 전부 배상. 현존이익만 배상하려면 선의 플러스 자주. 요거의 현존이익 배상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답은 2번이고 57번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20년간 을이 취득쇼를 완성했어요. 근데 아직 등기는 안 한 상태예요. 그럼 아직 을은 소유자는 아니고 다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으니 점유할 정당한 권리는 있는 거죠. 자, 옳은 것입니다. 1번 갑은 을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점유 취득쇼를 완성하면 그걸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기억 1번 틀렸고 2번 갑은 을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불법 점유 아니에요.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3번 X부동산이 수용됐대요. 그럼 이제 대상 청구권 문제가 나올 텐데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언제 등기를 청구했느냐가 중요했어요. 언제 했어야 돼? 불능 전에. 그럼 여기서는 수용으로 불능이 된 거니까 수용되기 전에 했어야 돼요. 이행 불능이 되기 전후에 관계없이 을이 갑에게 주장했어야 한다. 틀렸죠? 언제 하면 안 돼요. 후에 하면 안 되죠. 불능되기 전에 했을 때만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갑이 자신의 배우자인 병에게 탈법 목적 없이 부동산을 명의 신탁을 했어요. 그럼 수탁자인 병은 을에게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뭐 이론 강의할 때 신탁자, 수탁자의 다툼을 여러 번 봤는데 그럼 여기서는 수탁자와 시효 완성자 사이에 다툼이 생긴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수탁자가 이기지, 수탁자가. 따라서 병은 을에게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 5번은 옳은 질문, 4번은 옳은 질문. 5번이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자, 5번에 보시면 갑이 을로부터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 선의의 병에게 부동산 매도해서 등기했어요. 자,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요. 우리 불법행위 책임 물으면 뭘 확인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느냐를 구별해야죠. 여기 보시면 등기 청구를 받은 후에 팔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팔았죠. 알았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조심하실 점은 알고 팔았다고 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느냐라고 물으면 채무 불이행은 안 되고 뭐만 된다? 불법행위 책임. 이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은 안 된다고 했어요. 답은 4번이었고 그 다음에 58번 갑을병이 3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한다. 옳은 것을 고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셋 다 3분의 1이니까 셋 다 소수지분권자죠. 기억, X토지에 대하여 정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됐어요. 자, 중요한 말은 뭐야? 정명의. 정이라는 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제3자예요. 지분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 얘한테는 얼만큼 말소야? 전부 말소, 전부 말소. 근데 니은에 보니까 갑이 자기 명의로 모두 등기했대요. 그러면 갑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면 제3자가 등기했으면 전부 말소지만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등기했다면 얘도 자기 지분에 관해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유효 등기니까 이때는 전부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거죠. 두 가지 판례 비교 잘 하셔야 돼요. 제3자 명의면 전부 말소,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면 전부 말소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디귿, 갑이 단독으로 토지를 정에게 임대했다. 3분의 1 지분권자가 임대했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그렇죠. 계약은 유효합니다. 나중에 동의를 더 얻어주면 되는 거고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지만 정은 3분의 1 지분권자에게 빌린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는 없죠. 다른 사람이 방해 제거 구할 수 있어요. 리을, 갑이 단독으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가 독점적 점유를 해요. 그러면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매우 중요한 판례였죠. 우리 소나무 사건, 소수지분권자가 독점적 점유하면서 토지에 소나무를 식재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지분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를 구할 수는 있죠. 소나무를 제거하라라고 할 수는 있지만 토지의 인도를 보존행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네요. 기억하고 디귿. 답은 2번. 지상권에서 옳은 겁니다.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무리 반대해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2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요. 강행 규정이죠. 그러면 약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틀렸죠? 지상물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약정은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다. 일부의 지상권 설정할 수 있죠. 용익물권은 일부에 설정이 되고 4번 지상권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자, 이게 올해 나온 최신 판례죠. 그러니까 지상권의 기간이 끝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계약갱신 청구를 먼저 행사해야 돼요.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은 언제 행사하냐면 기간 만료되고 지체 없이 해야 돼. 지체 없이. 만약에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으면 갱신 청구권은 소멸되고 따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도 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였어요. 4번은 옳은 지문. 그 다음에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 이게 뭐예요? 나대지지, 나대지. 나대지의 저당권 나오면 물어볼 것도 없죠. 법정 이상권은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 자, 지역권에서 옳은 것입니다.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양도할 수는 없죠.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기 때문에 분리양도가 될 수 없고요. 요역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있을 수 없죠. 왜? 요역지는 일부여서는 안 되고 승역지 일부에는 설정할 수 있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승역지는 일부라도 되지만 요역지는 일부여서는 안 됩니다. 틀렸고 3번. 요역지 공유자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그러면 다른 공유자도 모두 취득하는 거죠. 지역권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요. 불가분성이죠. 요역지에 공유자가 있으면 언제나 요역지 공유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4번. 지역권을 행사하는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역권의 취득시효 중단. 취득시효는 완성이 유리한 거지 중단은 요역지 공유자들에게 불리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취중 무효라고 봤던 거고 5번. 요역지 공유자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는 중단되면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는 유리한 것이죠. 그러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소중한 건 모두에게 이렇게 봤었던 거예요. 그러면 옳은 지문은 4번이네요. 자, 61번. 전세권이에요. 인도는 전세권의 요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래 이용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면 안 되고 인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립에는 지장이 없어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인도해줘야 돼요. 만약에 장래 이용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면 그건 무효가 되고요. 2번, 일부 전세권, 중요한 판례죠. 그럼 일부 전세권 나오면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는 되는데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럼 여기서는 뭘 묻고 있냐면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3번,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 그럼 남의 땅에 건물이 있는 거니까 여기에는 뭐가 설정된 거냐면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이 설정돼 있을 거야. 자,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는 거죠. 이건 법률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지상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신축을 한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용권에도 미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을이 자기가 건물 지어 전세권을 설정해 준 다음에 이 지상권을 포기해버리면 얘가 토지를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려면, 소멸시키려면 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고. 4번, 전세권 존속 중이라도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세 존속 기간 중에 전세금 채권만을 확정적으로 분리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기간 중에 분리양도하려면 확정적 분리는 안 되고 지금처럼 전세권이 소멸하고 전세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부로 양도하는 건 가능하다. 그럼 이제 결국 전세권이 소멸되고 전세금이 넘어가겠죠. 조건부 양도만 가능합니다. 5번. 1번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여기서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경매를 신청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소 기준은 1번 저당권이 되겠죠. 그럼 경매 실행되면 1번 저당권, 전세권, 2번 저당권 모두 다 소멸합니다. 근데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으니까 5번은 틀렸죠. 모두 소멸되고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죠. 유치권에서 옳은 것입니다. 목적물과의 결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이라도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사이 약정이 있다면 이 약정을 근거로 하여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랬죠. 조심하시고, 이거 이제 최신 판례였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약정 담보가 아니라 법정 담보죠.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는 거지 당사자 약정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민법 320조에서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뭘 규정하고 있냐면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련성을 규정합니다. 근데 결련성이 없다. 유치권 안 되는 거죠. 이건 약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판례예요. 니은. 유치권의 불가분성. 완전한 변제를 받을 때까지 담보물을 다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그 물건이 여러 개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여러 개인데 이 사람이 한 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얘가 받을 채권은 그 한 개 해당되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죠.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권리금 나왔네요. 권리금은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죠. 그러면 옳은 지문은 니은과 디귿.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63번. 갑의 토지에 을이 전세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병이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정도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순서는 을 전세권, 병 저당, 정 저당 이렇게 되어 있죠. 정이 변제를 받지 못하자 경매를 신청해요. 그러면 정의 경매를 신청했을 때 어디부터 소멸하니까 순서로 보면 을이 전세권, 병이 저당권, 정이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얘가 경매를 신청한다. 말소 기준은 얘네요. 병의 저당권. 그러면 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원칙은 존속. 말소 기준보다 위에 있으니까. 근데 전세권자가 만약에 뭘 하면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배당을 1순위로 받으면서 전세권은 그때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므로 을은 담보물권자인 병정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없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며 담보물권 성질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하면 제일 빨리 배당받을 수 있고요. 2번 경매에 의해서 을의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병정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예권은 원칙 존속이고 나머지는 소멸하는 거죠. 2번은 옳은 지문. 3번은 뭐 다 틀리게 쓴 거죠. 정해저당권은 소멸하는데 의뢰전세권과 병저당권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의뢰전세권과 정해저당권은 소멸하는데 병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존속, 원칙 존속. 나머지는 전부 다 소멸. 5번도 마찬가지죠.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의뢰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존속하고 얘네들은 소멸하는 거죠. 다 틀린 지문. 옳은 지문은 2번만 옳은 지문이 되겠고. 자, 64번 근저당에서 틀린 것입니다. 확정 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합니다. 그럼 이제 누가 돈 갚느냐가 나오겠죠.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최고액까지만, 채무자는 전액 변제요. 그럼 누가 나왔냐면 제3취득자가 나왔죠. 얘는 최고액만 변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똑같은 얘기요. 초과할 때 여기서는 채무자가 나왔어요. 그럼 채무자는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를 구할 수 없죠. 얘는 전액 변제입니다. 답은 2번.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도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해서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 손해는 최고액 범위까지 담보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채권액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증가된 원본 채권은 담보되지 않아요. 원본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데 원본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 손해는 담보가 된다. 중요한 판례였고. 그 다음에 4번. 근저당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근저당 설정 행위와는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발생시키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 즉 기본계약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는 기본계약이나 설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채권액은 그것으로 확정되어집니다. 계약의 성립에서 틀린 것을 모두 고릅니다. 동일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됐다. 자,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죠. 그럼 교차 청약으로 계약이 성립되려면 양 청약은 동일해야 되고 그리고 성립 시점은 양 청약이 모두 다 도달되어야 합니다. 나중 청약이 발송된 때가 아니라 도달이 되어야 한다. 기억 틀렸고. 니은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숨은 불합의가 있다. 자, 계약에 대해서 불합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숨은 불합의, 즉 무의식적 불합의든 의식적 불합의든 상관없고요.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되질 않습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취소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우리가 무효나 취소라는 말은 언제만 쓰는 거야? 성립된 이후에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았다면 취소란 말이 나올 수 없고 디귿 청약에 승낙기간 내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자, 이런 청약은 상대방을 구속할 수가 없죠. 따라서 기간 내 회답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요. 그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는 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하죠.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합니다. 다만 하나 조심하실 점은 청약자가 그걸 인식했느냐 그런 건 따지지 않아요. 청약자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이 있으면 성립한다. 옳은 지문이죠. 그러면 틀린 지문은 니은과 디귿. 기억은 X인데 동그라미 해놨네요. 그러면 틀린 건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3번. 나중 청약이 도달된 때 성립하는 거니까 기억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6번. 동시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고릅니다. 경매가 무효가 되었다. 사실 뭐 볼 것도 없죠. 경매가 무효가 되었다면 뒤에 나올 판례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 말소. 그러니까 이 경락인은 누구에게 등기를 말소해 줘야 되냐면 채무자에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그러면 경매가 무효되면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말소를 해줘야 되고 배당금의 반환은 근저당권자에게 청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서로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해주어야 하는 등기 말소와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돌려받는 건 동시행관계가 될 수 없다라고 한 거죠. 니은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 등기의 말소 의무, 변제와 담보권 말소예요. 변제와 담보권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고 뭐부터 해야 돼요? 변제를 먼저 해야죠. 그 다음에 디귿,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협력 의무 이행과 대금 지급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 협력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죠. 리을,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이건 뭐부터 해야 돼요? 보증금 반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면 네 가지 모두 다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고. 자, 67번. 갑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전에 불가항력으로 소실됐다. 자, 후발적 불능이고요. 그리고 건물이 멸실 소실된 이유는 채무자의 잘못이 아니라 불가항력으로 멸실이 됐대. 그럼 이건 뭐에 관한 문제예요?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고 뭐 계약을 해제한다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 써 있으면 다 틀리는 겁니다. 자, 1번 원시적 불능 틀렸죠. 이건 후발적 불능이고요. 2번 매도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불능. 이므로 갑은 면책되나 을은 여전히 채무를 부담한다. 을도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도 을에게 목적물을 넘겨주지 못하고 을도 갑에게 대금을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채무자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수령지체 중이란 말 나왔어요. 그럼 수령지체 나오면 누가 위험 부담하느냐? 채권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4번 불가항력에 의한 불능이므로 갑은 채무를 면하게 되고, 자, 갑은 인도 의무 없어지고요. 그것과 대가 관계에 놓여 있는 을의 채무도 소멸한다. 그러니까 을도 대금을 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옳은 질문 5번. 갑은 을에게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틀렸죠.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 이건 위험 부담이지 채무 불이행 문제가 아닙니다. 옳은 질문은 4번이고요. 자, 제3자를 위한 격에서 틀린 것인데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면 내부관계, 대가관계요. 이거 가지고 낙약자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대항하려면 요약자와 누구와의 관계여야 돼? 요약자와 낙약자의 보상관계, 기본관계 가지고 대항하는 거지 요약자와 수익자의 내부관계는 낙약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사례 문제로 나왔을 때 갑과 을, 요약자와 낙약자 이 말 써 있으면 마지막에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고 갑과 병, 요약자와 수익자라고 써 있으면 마지막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끝나야 돼요. 대항할 수 없다. 옳은 질문 2번.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렇죠? 수익자는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 못하죠. 근데 요약자나 낙약자는 당사자니까 해제할 수 있는데 이때 해제할 때 수익자의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번. 대가관계. 대가관계라는 건 요약자와 누구와의 관계야? 수익자 관계죠. 그럼 요약자와 수익자의 내부 관계니까 이거 가지고는 마지막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항변할 수 없다라고 나와야 돼요. 틀렸네요. 다음은 3번. 그 다음에 4번. 수익의 의사표시란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낙약자에게 자신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고요.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뭘 할 수는 있다고 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라고 했죠. 5번.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뭐 판례로서는 가장 많이 출제된 거죠.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이미 대금을 줬는데 보상관계가 해제가 된 거야. 그러면 이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그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요. 당사자는 요약자지 수익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틀린 질문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9번 해제에서 틀린 것입니다.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면 이제 뭘 할 필요 없어요. 최고할 필요 없죠. 최고나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물론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가 그 거절의 의사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라고 써 있으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최고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이 없는 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한테 언제까지 좀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바로 해제 가능하고. 2번 중도금이에요.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을 했어요. 중도금 미지급을 해제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 약정기간이 도과하면 매매계약은 자동 해제가 됩니다. 근데 비교하셔야 되는 건 중도금이 아니라 3번의 잔금 판례예요. 잔금의 경우에는 약정기간이 도과했다고 해서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잔금은 중도금이랑 다르잖아요. 잔금은 상대방의 등기 제공과 무슨 관계야?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등기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자동 해제가 되지 잔금을 미지급했다는 것만으로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3번이 정답. 4번 합의해제 나왔네요.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말소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 복귀가 되죠.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행사하는 등기말소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근데 사실 뭐 이거보다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건 합의해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산이나 손해배상 없어요. 이자가산 없고 손해배상 없다. 그래서 지문에 합의해제가 써 있는데 뒤에 이자가산, 손해배상 이런 말 써 있으면 다 틀린 지문이에요. 5번.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그렇죠. 요건 이제 법정해제죠. 법정해제. 근데 만약에 요 앞에 계약에 합의해제라고 써 있어요. 그럼 합의해제라고 써 있으면 이자가산이란 말 써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70번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거. 그러면 1번 아닌 걸 찾는 건데 쌍무계약의 양 당사자가 쌍무관계에 있는 채무를 상호 이행하지 않고 서로 이행기가 도가된 거야. 그러면 얘네들 채무관계는 여전히 무슨 관계냐면 동시이행 관계인 거죠. 그럼 동시행 관계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연히 최고하고 그리고 반대급부 이행 제공을 해야 됩니다. 1번 최고를 요하고 2번 정기행위 나왔네요. 그러면 정기행위는 최고를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최고를 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불능이죠. 불능. 불능의 경우에도 최고를 요하지 않고요. 4번에 보시면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했어요. 약정 해제의 경우에도 최고를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5번 채무자가 불완전 이행을 했고 추후의 보완이 불가능해요. 그럼 이건 불능과 마찬가지니까 최고를 할 필요가 없고요. 또 아까 최고를 요하지 않는 거 뭐 있었냐면 상대방이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최고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최고를 해야 되는 건 1번만 해야죠. 자, 71번. 계약금 문제요. 계약금을 수령했습니다.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 사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매매계약이 주된 계약,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 따라서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로 소멸되면 계약금 계약도 소멸되고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이 되죠. 만약에 별도의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거죠. 근데 특약을 했다면 계약금은 이제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을 겸하게 되고요. 을이 중도금일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중도금을 지급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바꿔서 얘기하면 이행의 착수는 이행기 전에 해도 돼요. 그러면 이행기 전에 착수한 것도 착수기 때문에 이제 갑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가 없죠. 3번이 정답. 4번. 만약 을이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다. 계약금을 다 준 게 아니라 일부만 줬어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려면 약정 계약금 전부를 줘야 돼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니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라는 판례죠. 5번. 해약금 해제. 손해가 생겼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왜? 이건 법정 해제가 아니라 해약금 해제는 약정 해제예요. 이건 그렇게 하기로 당사자가 약속을 한 거지 누가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고. 자, 72번. 매매에서 틀린 건데요. 계약 비용이에요. 계약 비용은 어떻게 부담한다?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죠. 매수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물론 뭐 강행 규정은 아니니까 특약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원칙은 계약 비용은 쌍방이 균분 부담하고, 여기서 말하는 계약에 관한 비용이라는 건 계약서 작성 비용이나 측량 비용 이런 걸 말하고요. 여기에 뭐는 들어가지 않는다. 등기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2번.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 기한이 있다. 그럼 이건 동시행 관계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도 동일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3번.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 그러니까 지금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건 누가 점유하고 있다는 거야? 매도인이 점유하는 거죠. 그러면 과실은 매도인이 취득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되죠. 매수인이 인도를 받거나 또는 대금을 완납한 경우. 그러니까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려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인도를 받았거나 대금을 냈거나. 4번. 매수인이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왜 그러겠어요? 목적물을 인도받으면 그때부터는 누가 과실 취득하니까? 매수인이 취득하니까 대금을 안 냈으면 대금의 이자를 붙여줘야죠. 물론 대금 지급의 거절, 대금 지급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자 가산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자 가산을 해줘야죠. 5번.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다. 어디서 지급해야 돼요? 인도 장소. 틀린 질문은 1번이 되겠고. 자, 73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요. 전부 타인 권리. 전부 타인 권리는 악의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일부 타인 권리요. 그럼 일부 타인 권리는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없어요. 일부 타인 권리에 악의자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대금 감액이죠. 대금 감액. 3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 자, 576조 담보 책임이에요. 이건 일단 행사로 묻는 거지 설정으로 묻는 책임이 아니고, 그리고 선의와 악의를 구별하지 않죠. 그래서 576조 담보 책임은 악의자도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다. 해제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다 가능하고요. 4번. 전세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 그럼 이건 용익적 제한이죠. 선의의 매수인만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악의자에게는 전혀 담보 책임이 인정 안 되는 게 두 개예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과 용익적 제한, 제한 물권 제한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574조와 75조.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익적 제한은 악의자에게는 아무것도 인정 안 합니다. 5번. 종류물 매매. 그러니까 이제 물건의 하자인데 불특정물 매매의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 완전물 급부 청구도 함께 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완전물 급부 청구는 해제나 손해배상과 함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물 급부 청구는 종류물, 불특정물에서만 나오는 거지 특정물에서는 나올 수 없어요.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라는 게 완전물 급부 청구잖아요. 그러니까 특정물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틀린 지문은 5번. 74번. 갑은 자신의 건물 2억 그리고 을의 Y 토지 1억 교환 계약을 했대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을의 토지랑 교환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근데 시가가 얘가 2억이고 얘가 1억이라서 요 을이 플러스 알파로 1억을 얹어주기로 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보충금이죠. 보충금. 그러면 보충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교환계약이 매매계약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다만 요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죠. 자, 1번부터 보죠. 기억. 계약 체결 후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됐어요. 그럼 이거 무슨 문제예요? 잘못 없이, 채무자의 잘못 없이 멸실된 거니까 요건 위험부담이죠. 따라서 이 X건물이 갑의 잘못 없이 멸실되었다면 을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맞고요. 일단 뭐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행의 항변권과 대가의 위험부담 문제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계약 체결 후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을의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 건물 X건물이 멸실됐는데 누구 잘못으로 멸실했어요? 을의 잘못으로, 을의 과실로 멸실됐대. 그러면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을이 위험을 부담해야지. 그러면 갑은 을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을의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을은 여전히 인도 의무가 남아 있는 거죠. 역시 위험 부담에 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디귿. 보충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보충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갑으로부터 인도를 받았다면 보충금에 뭘 줘라? 여기 매매대금 규정처럼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보충금 1억 원을 안 줬어요. 이건 부수적 의무가 아니라 계약의 주된 의무 위반이에요. 교환계약의 해제 사유가 되죠. 틀렸습니다. 그러면 옳은 지문은 동그라미 잘 봐야 되겠죠. 옳은 지문.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옳은 지문이 되고요. 리을은 틀렸고 75번 지상물 매수 청구예요. 지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임차인은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자여야죠. 소유권을 넘겨버린 처분권이 없는 임차인은 매수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고요. 토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기한 철거 소송에서 임차인이 패소했어요. 판결이 확정된 이상 철거 전이라도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하면 되냐면 철거 판결 전까지가 아니라 철거 집행 전까지 행사하면 된다라는 게 판례야. 2번이 정답. 3번. 건물 철거 특약이 있어요. 이건 강행규정 위반이죠. 무효. 그러면 철거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여전히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자, 건물에 근저당이 달려있다. 상관없죠. 근저당이 있다고 못 파는 거 아니니까 이 경우에도 매수 청구가 인정됩니다.
토지 임차인의 매수 청구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 청구하고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로 가는 거야. 그럼 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가 아니다. 예를 들어 차임을 안 내서 해지당했다. 행사할 수 없고요. 또 계약을 합의로 해지했다. 임대차를 합의로 해지했을 때도 역시 지상물 매수 청구는 못해요. 언제만 한다? 기간 만료 시에 하는 거예요. 답은 2번. 자, 76번. 다른 권리가 없는 갑의 서울 소재 주택에 보증금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어요. 보증금 1억. 소액이네요. 2024년 인도화 전입신고를 마치고 24년 3월 30일 틀린 것입니다. 1번. 얘는 확정일자도 받았기 때문에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고. 자,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임차인이고 임대는 안 되죠. 그러면 임차인은 최단 기간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미만의 약정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죠. 3번.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밑에 임차권 밑으로 들어온 거죠. 경락받은 병은 임대인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합니다. 따라서 경락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게 되고요. 만일 을이 보증금 외에 월세를 따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을은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는다.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 어쨌든 뭐 월세 60이라도 소액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상가랑 달라요. 상가의 경우에는 환산 보증금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상가의 경우에는 환산 보증금이 일정액을 넘어가면 소액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런데 주택의 경우에는 환산 보증금이 아니라 순수 보증금이야. 그럼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500만 원이다. 그래도 소액입니다. 보증금만 보지 월세는 따지지 않습니다. 5번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을이 강제 경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물을 인도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죠. 집행개시효권의 예외가 적용되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반대 의무인 인도를 하지 않고도 경매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주임법과 상임법의 예외죠. 5번이 답이고. 을은 갑소유 상가 건물을 보증금 6억, 월세 400. 자, 상가인데 보증금 6억에 월세 400이요. 곱하기 100 하면 4억. 합치면 10억이네요. 그럼 10억이면 상임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 약정 없이 임대차였대요. 요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요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죠. 그러면 원래 상임법은 적용 안 되는데 적용되는 규정. 뭐 암기법이야 뭐 각자 다르시겠지만 대개, 권, 해. 요게 기본이에요. 대는 뭐냐면 대항력. 보증금이 9억 넘어도 인도와 사업자 등록 갖추면 대항력이 인정되고요. 그리고 상가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한다. 여기까지 대항력 규정.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하고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하고 그리고 해지. 차임 3기 안 내면 해지죠. 그리고 두 번째 해지는 폐업으로 인한 해지. 이것들은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러면 1번 인도와 사업자 등록,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죠. 2번 을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안 돼요. 여기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우선 변제 또는 아까 나왔던 뭐 집행개시효권의 예외라든지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 이런 거 다 안 되고요. 그리고 존속기간 보장. 상가는 최단 기간 1년이죠. 기간 약정이 없으면 1년으로 본다. 이런 규정들은 다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는 건 대개, 권, 해. 요거만 적용되고. 3번.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자,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요거는 보증금이 9억 이하일 때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을은 계약갱신을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4번은 옳은 질문이죠. 4번은 이제 뭐냐면 원래 9억 초과하는 것도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기간 약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기간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 최단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최단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면 만료 시점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행사해야 하는 갱신 요구권 자체를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판례죠. 4번은 중요한 판례였죠.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원래 9억 이하면 계약 기간을 안정하면 얼마로 봐요? 1년으로 본다. 그럼 1년으로 보면 여기서 만료가 되니까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9억이 넘어가면 기간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1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기간 정함 없는 임대차죠? 그러면 만료 시점이 없기 때문에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따라서 갱신 요구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게 판례예요. 4번 중요하고 5번. 갑이 상가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겼다. 그러면 종전 임대인 갑은 보증금 반환 책임을 면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대항력의 문제예요.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인데 공용부분 변경. 의결종족수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죠. 3분의 2. 이게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비교하셔야 되는 건 뭐 있었냐면 권리 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 노후화 억제 이런 뭐 방지를 위해서 구분 소유나 대지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 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은 얼마가 동의해야 되냐면 5분의 4. 그것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공용부분 변경은 3분의 2고 권리 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은 5분의 4입니다.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자기 고유의 의결권이 아니라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개념이지만 법을 개정해서 임차인도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배타적으로 썼으면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해 주어야 한다. 이것도 뭐 변경 판례로 중요한 거였죠. 3번은 옳은 질문. 4번 공용 부분의 득실 변경 등기 없습니다. 공용 부분은 따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승계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에 포함될 수 없죠. 틀렸고 그래서 공용 부분에 관한 연체 관리비, 체납 관리비는 승계되지만 연체료는 체납 관리비가 아니기 때문에 승계에서 제외되죠. 답은 3번이고요. 자, 79번. 가담법이에요. 1번. 청산금이 없어도 실행 통지,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2번은 뭐 매우 중요한 거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 첫 번째는 청산기간 내에서만 돼요. 청산기간 넘으면 안 돼요.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조문이었고 그 다음에 3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 평가함에 있어서 후순위자의 채권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죠. 누구 것만 고려하면 돼. 선순위 것만. 내가 책임질 것만 고려하는 거고요. 후순위자는 본등기하면 없어질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채권액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청산금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다. 그러면 청산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청산을 못하면 본등기를 못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채권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죠. 언제 공탁한다? 청산기간 후에 공탁하면 돼요. 자, 5번. 가담법의 실행 방법은 경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귀속청산. 그러니까 경매는 공적 실행이고 사적 실행으로서는 처분 청산이 안 되고요. 귀속청산만 인정이 되죠. 그럼 틀린 질문은 3번.
자, 80번이요. 갑은 을과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을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음에 있어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친구 병에게 부탁해서 병 명의로 등기가 됐다. 그럼 지금 갑이 신탁자고요. 지금 을이랑 매매 계약을 하면서 친구 병이랑 명의 신탁 약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갑이 을에게 부탁해서 등기는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다. 일단 유형은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 중간 생략형이죠. 만약에 병이 돈 받아서 을과 계약했다면 계약형인 거고, 신탁자가 계약하고 등기만 넘기면 3자 간 명의 신탁이야. 그럼 병은 갑이 소유권 달라고 하는데 거절하고 있으면 어떻게 소유권을 되찾아올 거냐? 1번 병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 안 되죠. 해지는 언제만 쓰는 거야?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만 쓰는 것이니까 무효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 청구한다? 있을 수 없고요. 2번 명의신탁은 무효고 병이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 틀렸죠? 지금 여기 넘어가 있는 이 등기는 뭐예요? 무효죠. 무효. 그럼 무효면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 을이. 3번 병을 상대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부당이득으로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갑은 현재 손해가 없죠. 왜 손해가 없냐면 지금 이 갑은 을에게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등기를 받아올 권리가 있어요. 등기 청구권이 을에게 있기 때문에 이 갑은 현재 손해가 없어요. 얘한테 부당이득을 청구할 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구하느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는 소유자가 하는 건데 소유자는 갑이 아니라 누구예요? 을이지. 을. 갑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을 구할 수 없고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할 게 없으니까 을을 대위에서 말소시키고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받아 가야죠. 자, 그럼 5번이 그 얘기예요. 을을 대위해서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고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왜? 매매 계약은 유효니까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실명화시키는 거죠. 등기를. 그러면 옳은 지문은 5번.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받고 틀린 내용들은 다시 한번 좀 체크해서 봐두시고요. 좀 의문 가거나 이런 거 있으면 질문해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푸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